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서 2조 넘게 이탈한 세 가지 이유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세가 요동을 치자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났는데요. 현대 전문가들은 외국인 국내 증시의 이탈 요인으로 국내 큰형인 삼성전자의 부진, 강달러와 고환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시장을 꼽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3일 PwC와 삼정 KPMG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2의 핵심 테마를 분석했습니다. 내년 핵심 테마는 온디바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고 그와 관련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신세계 IC와 이마트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지가 주목되면서입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저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한국의 신규 선박 수주 비율이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은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그러나 한국조선사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등에서 축적한 경쟁 우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중국의 물량 공세를 경제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장까지 지켜보실 텐데요. 여전히 국내 증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시선이 나오더라고요.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가 조기 종영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산타가 오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올 계획도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외국인 쪽으로의 수급 이탈은 눈에 띄지만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 역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대 낙폭된 업종들을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요. 우리 시장을 이겨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힌트들과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오늘도 시장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 챙겨보시죠. 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치가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든 시장이지만요. 저희 힘내서요.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촘촘한 전략 채워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낙폭은 커져가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장의 돌파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도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볼게요.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사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시기이긴 한데 그마저도 사실은 이전 대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사라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주세요, 이사님. 전 배당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시즌이 도래했을 때가 관심이 쏠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배당주를 볼 때 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이런 말들이 있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중이 몰리는 시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뭐 배당에 대한 수익 부분도 있겠지만 배당 이전의 시세 차익 같은 경우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같은 경우 깜깜이 배당 방지에 나선 이유는 여기에서 우선 배당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 같은 경우를 이제는 해당하는 인원을
정하는 거죠. 이전에는 인원을 정해놓고 배당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원래는 연말에 배당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배당락 전에 배당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뭐 그 이론을 계산을 해서 시가 배당보다 주식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있으면 매수를 하곤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죠. 작년부터 바뀌게 된 게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연말에만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예,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네. 바뀌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배당 플레이를 놓고 이 종목을 사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진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언제가 투자 적기냐라고 하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주가가 빠졌을 때 같은 경우가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시기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보통 가을 권역에 매수를 해야 배당을 보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가을 권역에 매수를 했는데 장이 빠지면 시가 배당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주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세 차익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오점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배당 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서 진입하는 것이고 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언젠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예. 다만 배당을 받는 것보다 배당이 만약에 시가 배당률 8%예요. 그런데 내 계좌에서 배당이 임박해 왔는데 시세 차익이 8% 이상 발생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것보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배당 절차가 좀 바뀌게 됐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마다의 공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죠. 예전에는 네. 연말 배당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분기 배당식으로 음. 좀 외국처럼 바뀌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배당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제는 그 시나리오도 깨졌다라고 봐야겠네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죠.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금융 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배당 차익 거래를 합니다. 현선물 뭐 그다음에 그 현물 관련해서도 배당 차익 거래를 진입을 해서 원래라면 연말쯤 되면 그러니까요. 예, 금융 투자 주체가 주식을 막 늘려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희석이 되었다 네. 보니까 근데 그 물량이 또 들어왔다가 배당만 수취하고 또 나가요. 아, 네, 나간 면이 있다 네. 보니까 이걸 따져봤을 때 배당에 대해서 타이밍이 분리된 거는 시장에게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계시면 각 기업별로 이제 배당에 대한 일자를 공시를 합니다. 네, 그쵸. 공시를 하다 하죠. 보니까 이제 또 개선되면 금액부터 먼저 공시를 하는 거죠. 글을 놓고 뭐 주식을 더 뭐 추가로 살지 말지 이런 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마다 밸류업 공시를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률 5% 이상인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5% 이상의 배당 기업들이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배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진행보다는 사업을 더 키우는 쪽, 이익을 봐서 이득을 통해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을 단행해서 사업을 더 키우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각이 달라진 게 밸류업이란 걸 진행을 하면서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배당 여력이 가능한지 보니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가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약간은 희석되기는 했는데 이게 나아갈 방향이기는 해요. 예, 기업별로 자율에 대한 부분을 주되 잉여금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 어찌 보면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하는 게 주주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사주 매입만 할 게 아니라 소가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하죠. 네. 연결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더 깔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게 배당에 관한 지급일 자체의 어떤 균일된 패러다임이 깨졌다면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도 조금 투자자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에 관한 공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사님?
HTS를 통해서 배당이라 치시거나 시가 배당이라 치시면 네.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가 높은 기업 순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가 배당이 높은 기업들을 봐요. 그 중에서 무작정 다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시고요. 그와 함께 더 하면 좋은 건 단순히 그 약간 과점 산업이나 사양 산업 속에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다 보니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플레이만 하고 주가는 도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패스를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성장이 나오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배당률 같은 경우가 지금의 은행 이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그 기준을 통해서 기업들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의 배당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얻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 성장통은 없을까? 사실 ETF 시장이 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관심 가지시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이 헤드라인은. 이게 과거에는 기초자산 쪽을 놓고 기초자산만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다음에 패시브형, 그러니까 지수 복제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단순히 지수 플레이를 하러 주식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시장의 스타일이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ETF 같은 경우에 출시가 많아졌어요. 뭐 업종으로 보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출시된 특이한 하나의 테마형으로 좀 파생이 되기도 했고, 좀 레버리지라든지 이쪽 지수 플레이도 배수를 더 키워서 하는 뭐 파생 상품형, 원자재도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키워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간접 투자 형태, 그다음에 위험의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 ETF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향이 액티브 그 이상의 성향을 바탕으로 뭐 파생 상품, 파생형, 그다음에 액티브형, 그다음에 특정 테마군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때 종목에 대한 선정이 힘든 시기에는 업종으로 통으로 살 수 있게 뭐 ETF를 뭐 특정 업종에 대한 ETF를 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약간 ETF 쪽은 지수 형태의 복제였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 쪽이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타겟을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까지 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상품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ETF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바구니에 여러 가지를 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큰 악재가 나왔을 그죠? 때 네. 수익률 방어가 안 된다는 네. 부분들. 그거는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힘들어요. 보면 우리 ETF 중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추종하는 ETF 같은 그렇죠? 경우는 자연스럽게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종목을 담지 않으면 추적 오차가 발생을 해서 ETF가 정상 가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시가총액 상위주 쪽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약간의 규제 요인? 이 종목은 뭐 어떤 요소로 시총 상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라는 그런 뭐 사이렌즈에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기준이 또 모호하잖아요. 주관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시장 쪽에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ETF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의 상품들을 좀 추종하는 ETF를 많이 최근에는 이제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미국 국채가 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이쪽을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손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 대응법들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는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금리와 가격은 반대니까 그쵸. 그거를 활용해서 접근하신 들어가신 거죠. 분들이 네. 많을 텐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높죠. 그러니까요. 가격은 이상현상. 가격은 빠졌다 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어떤 상품을 접근하면 이게 변수가 있을 때는 이런 요소가 나타남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섭니다. 들어오면서. 그 와중에 원래라면 국채는 유동성을 통해서 새롭게 발행을 했을 때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받아주는 주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를 좀 줄이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할을 뭐 일론 머스크가 맡기도 했죠. 그거다 보니까 유동성이 시장에서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금리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러면 우리는 시장 상황에서 변수가 제거될 때는 가격이 정상화 될 수가 있습니다. 국채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죠? 네. 변수가 이 재정 적자 같은 경우를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런 걸 보여주면 다시 국채 가격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다르니까. 그죠?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네. 막 포지션을 지금 있는 대로 계속 추가하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시장의 비정상에서 정상화는 그 비정상을 만든 변수가 제거될 때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리고 그게 확인되면 그때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 국채 30년물에 가는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비율이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장기 채권을 그러면은 바라보시고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 채권 쪽으로의 베팅이 좀 더 나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유리한 네,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은 게 시장에서 저는 뭔가 그런 플레이를 썩 선호하지 않아요. 왜 금리 떨어지는데 장기채 플레이를 해서 장기를 사는 이건 게. 어찌 보면 언론에서 만든 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든 거죠. 그럴 그래서 수 있겠어요. 네, 단기채 플레이가 그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게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가 이제 국내 거래는 안 되기는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 ETF를 네. 또 운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보세요? 해외에서 하시면 되죠. 해외에서도 네,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네,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거나 코인 하시면 되죠. 코인을 네, 따로 이거 뭐 돌아가기보다 그 코인을 하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짚어주신 것처럼 관련 종목 ETF 그게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관련 종목에 또 ETF잖아요. 네. 그러면 코인 하고 싶으면 코인 하면 되지. 관련 종목 ETF까지 그렇죠. 왜 굳이 뭐 네, 그렇게 쿠션에 쿠션이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냐? 네, 이렇게. 돌아가면 직진이 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네.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ETF 상품을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시장 대응하면서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빨리 바꾸는 게 좋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포지션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수형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는 상승, 하락을 할 때 두 부분 다 가능한데 만약에 지수가 빠지는 ETF를 지금 갖고 계신 네. 상황에 지수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현재 투자한 지수까지 오면 이게 가격이 제자리로 안 와요. 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좀 짧은 플레이 정도 그런 부분을 열고 그다음에 뭐 테마 같은 경우도요. 이게 뭐 파생형을 투자를 하면 뒤에 뭐 롤오버 비용 이런 비용도 녹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긴 시계열보다는 단기 시계열로 접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ETF도 시장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다음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두 가지 이슈들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K 하이닉스 보조금 관련한 소식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관련한 내용 자세히 한번 뜯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상장 관련해서 두캔바이오가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탄력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또 상황들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 두 가지 이슈들 체크하고요. 또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의료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호재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SK하이닉스에 결국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규모 4억 5,800만 달러라고 해요. 하나로 따졌을 때 6,600억 원가량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부 대출 지원금 최대 5억 달러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체결됐었던 예비 계약 규모가 4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여기보다도 조금 더 증가한 금액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금 언제쯤 받을 수가 있을까? 시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내년 중순부터 지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이 지급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혹은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보조금으로 무엇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생산 기지 규모 같은 경우에는 38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요. 2028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 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에서 약 1,000개의 일자리 플러스 알파로 수백 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빠르게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텔과 TSMC,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다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삼성전자만 확정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5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64억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었죠.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이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4% 넘게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4% 가깝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듀켄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들이 희망밴드 하단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공모가가 책정이 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장 초반에 강한 슈팅 보이고 있죠. 듀켄바이오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물으면 국내 치매 진단제 시장 점유율 94.3%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레켄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 신약 레켄비 5월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11월부터 우리 국내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었죠. 한 해 약값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진행이 27%나 지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켄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레켄비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먼저 치매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레켄비의 수요 증가는 듀켄바이오의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의 치매 환자 수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 국내 치매 진단 제품 매출액은 2028년에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과 공모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폭증을 했고요. 나아가서 2022년에 매출액 역시도 급증한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2023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굉장히 잘 해줬었던 전년 대비해서도 또 7.1%가량 더 오른 수치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40%가량
올라선 수치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밴드 같은 경우에는 12,300원에서 14,100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경쟁률이 47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8,000원으로 확정이 됐었고 이 수치는 희망밴드 하단보다도 무려 35%나 더 낮은 금액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 한때 76% 이상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이 오늘 이름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의회에서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에는요,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국들과의 협력을 좀 모색하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동맹국 바로 우리 한국이겠죠. 기대감 조금 더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HJ중공업이 오늘 방위 사업청과 2,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놨습니다. HJ중공업 이번 주 수주 소식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요일에 방위 사업청과 67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에는 필리핀 교통부와 2,8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또 HJ중공업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포집 활용 저장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CCUS죠. 제가 최근에 은혜로운 섹터에서 다뤄드렸었는데 그날 강한 슈팅 나왔다가 한동안 쉬어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한국 산소 크레딧 시장 구상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머스크가 CCUS 관련해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에코바이오와 에코아이, 캠트로스 모두 다 나란히 지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상화폐 들고 와봤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미국의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일축을 했었죠. 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힘이 아예 빠진 걸까요? 아니면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우리 시장 연이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언제까지 하락할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뭐라고 하셨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장? 저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뭐 시장 한 줄을 평하자고 하면 네. 미국 금리나 속도 조절 후에 우리나라 시장 조정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또 조정, 네, 그죠? 또 조정. 이게 참 맞아요. 쉽지 않은 올해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 속도 조절을 하고 어제 GDP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죠. 왜 이렇게 경제가 좋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죠? 이게 네. 우리 몇 개월 전에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맞아, 아니냐라고까지 그 얘기 나왔죠. 일컬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에 중간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실기한 게 아니냐, 뭐 바로 지금 FOMC를 긴급으로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 연준은 나아갈 방향대로 갔고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단행을 그쵸. 했고 지금 이번 또한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예정된 금리 인하를 그대로 단행을 한 거고 그와 함께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다라고 해놓고 뒤에 또 조건을 달아놓은 게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뭐 다른 국가에 부과를 하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데 경제 상황은 좋다 보니까 미국은 불리할 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런데 뭐 관세 플레이나 이런 게 되면 주변 국가에게는 데미지가 크고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간재나 완성재를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GDP 성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내년엔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는 또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트럼프가 네. 부채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은 없을까요? 충분히 영향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고 다만 이번에 그 공화당 측에서 되게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는 식의 대응을 하려 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걸 반대를 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찬성하는 쪽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뒤에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다 보니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러면 미국이 또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부분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를 통해서 미국 시장 조정 나오면 우리도.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셧다운은 장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어찌 표현을 하자면 이걸 중심으로 셧다운을 진행한 상하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뒤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협상에 대한 과정이지 셧다운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또 이슈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소화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오이슈 시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시작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주셨는지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하락은 언제 멈추는가 이걸 얘기를 해봤어요. 당연 좀 모호한 소리죠. 누구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는데 언제 이게 멈출 수 있을지라는 점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면 네. 이 고민은 네.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네. 마련되면 이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아지는 상황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자본시장의 규제 같은 경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명목을 달기 위해서 뭐 MSCI 선진국 편입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잘 되지 않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의 규제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아직은 뭐 평탄하게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평탄하게 된 상황 이후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재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건이죠. 평탄화가 된 이후에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에 그 이후에는 이 규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 뭐 고려아이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장은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이 균형을 잡아야죠, 시장이. 그렇죠. 그죠? 네. 거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와 함께 기업 측면에서 보면 주주 친화라고 해서 뭐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가 재벌 중심 구조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당연히 주주와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인식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주주분들과 대주주 간의 이 차등인 거죠. 만약에 증자나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도 보면 가까운 사례에서 최근에 매각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지금 시가 대비해서 2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주주와 주요 주주에 대한 그런 배분 대응이 다르다 보니까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를 없애야 돼요. 이 구조를 해외에서 갖고 와야죠. 좋은 거는 선진국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걸 대입을 하고 부정적인 허들, 상법 개정 부분도 어제 상법 나왔잖아요. 네. 개정. 근데 그 기업과 그 기업이 아닌 분들 간의 이 소통을 봤을 때 둘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둘 다 그래서 진정한 개정이 필요한 거죠. 명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상법 개정이 잘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들이 원안이 진행을 하기보다 진정하게 기업과 이 소액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위해서 이걸 최선의 개정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상속세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있는 규제 부분이다 보니까요. 시장을 위해서는 좀 완화가 필요함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적인 변화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증시의 바닥론에 힘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 증시를 반등해 줄 만한 핵심 키가 있다, 그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에요. 오히려 네. 산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제도들을 개편해줘서 유리하게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지수가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과연 이 규제들이 문제냐 아니면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고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안 좋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 뭐에 더 무게를 두실까요, 이사님은? 우선은 후자입니다. 기업들 네, 쪽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면 주식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 전자와 후자가 복합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환율도 영향을 주겠죠.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유리한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럼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지금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아질 시점이라든지 그런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포착이 안 될까요, 이사님? 쉽지 않고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밀리는 네. 국면에서 언제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하지 말고 우리는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거죠.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 산업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쪽이 그런 있을 쪽으로. 거잖아요. 네. 그런 쪽을 찾아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에 딱 이렇게 갇혀 있기보다. 그래서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산업군에서 해외 기업들보다는 상위에 속해 있는 그런 쪽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의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는 전반적인 분석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산업과 그와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픽해 봤거든요. 이사님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바라볼까요? 종목은 미용 쪽에서 골랐어요. 미용 쪽은 소비재 중에서도 조금 특화된 쪽인데 이런 쪽은 한번 해외 판로가 개척이 되면 계속 좀 쓰여나갈 수 있다 보니까 보톡스 쪽 관련된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업은 휴재입니까?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젤이 최근에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이 기업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그다음에 매각보다는 자진 상폐죠. 자진 상폐와 관련된 부분의 진행의 유무가 계속 있다 보니까 발목을 잡아왔는데 아직은 그 리스크 해소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그죠? 해소가 안 그죠?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저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펀더멘탈이 그러한 부분들을 제압할 만큼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그를 대비해서 더 조정이 컸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포트폴리오가 나가는 국가가 미국, 유럽, 중국 이런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미국 내년 초는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는 실적은 잠시 쉬고 원래 약간 비수기 형태가 있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출하량 증가에 주목하면서 휴젤이란 종목,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번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핵심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긍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래도 최근 증시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는 그죠. 하네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변수는 시장이 여기에서 더 밀릴 때 또는 만약에 지금 승인을 받은 해외 국가에서 규제가 발생할 때 뭐 미국에서 갑자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들어와서 제품을 잘 파니까 너희도 관세. 이런 식으로 하면 상황은 부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좋은 산업의 종목 안에서도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격적인 전략들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실제로 매수를 하시게 되셨을 때 뭐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전략으로 매수의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나 시장을 좀 고려했어요. 시장을 고려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때 진입한다라는 점, 가격은 정해놓지는 않고 그다음에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28만 1,500원 정도인데 실적만 보더라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기본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자면 한 33만 원 정도겠죠. 그 이상 그 정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휴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체력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막 급하게 편입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를 활용해서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목표가까지도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쇼타임 오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FOMC 회의에 관한 여파가 지금까지도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매크로 변수가 끼어있는 상황에서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선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게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증권가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라봐야 할 몇 가지 종목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종목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 꼽아왔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군들 중에서는요. NH투자증권만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관련한 이슈 모멘텀도 있었는데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제 동결 혹은 하향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매수 의견을 의지했던 종목군들 유지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한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도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눈높이를 지금도 낮아져 있지만 조금 더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 관한 판매 부진이 영향을 줄 것이고요. 역시나 전치적인 리스크들도 계속되는 영향으로 풀이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보조금 폐지는 그렇다라고 쳐도 만약에 세금마저도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영업 적자의 폭은 더욱더 커져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유지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리포트였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현대건설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현대건설에 관한 리포트들도 나왔는데요.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인들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업 쪽에 관한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인프라에 관한
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건설 자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금리 인하 시에 이러한 건설 기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2026년도부터 새로운 수주에 관한 실적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동결했고요. 현대건설은 원자력 관련한 사업도 영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모멘텀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롯데케미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얼마 전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우리가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 롯데케미칼에서 아마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이제 채권자들에게 롯데케미칼이요 2조 원 가량을 미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때 롯데케미칼에서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세웠습니다. 그 롯데월드타워다라고 하는 담보물을 보고 채권자들이 이러한 조기 회수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는 우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불거졌었던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가 동결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의 수혜도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 위기 자체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한 번쯤은 바라봐도 좋다라는 키포인트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하게 목표 주가 상향됐었던 게 NH투자증권이죠. LS증권에서 관련한 내용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주주환원, 그러니까 밸류업 공시를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증권사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 계획들 자체가 그렇게 무리한 재고 계획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또 투자자들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500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내세웠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우리가 밸류업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더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6,500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짧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환율 부담감으로 항공주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대한항공 자체는 여객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화물 시장의 지배력들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지금 환율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수정 없이 매수의 의견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요. 사실상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려운 시장이지만요. 증권가에서 5가지 종목들 견조하게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코인 시장 흐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던 간밤이었죠. 지금은 10만 달러 선 하회했습니다. 9만 7천 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FOMC에 관한 여파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유동성 자산에 악재가 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도표의 영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또 브리핑하는 순간에 9만 6천 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이 이제는 유출로 변화가 됐습니다. 즉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보수적인 관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또 전해진다면요. 저희가 브리핑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알트코인 쪽으로의 시선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낙폭이 컸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ETF 쪽에 관한 유출량이 좀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1.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간 26일 동안 순유입세를 보여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유출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에서 이더리움 쪽에 관한 수급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시장에선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초록불 나타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리플 코인이죠. 2.28%의 그래도 조금의 강세를 나타내주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요.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러한 호재 소식들 때문에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밈코인도 조금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밈코인 쪽에 관한 수급들이 어느 정도 유출이 되면서요. 솔라나 코인도 좋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TF 상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같이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좀 담아서요.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될까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현재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요. 여러분 시장 전략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5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